이번 영상은 신경인지장애, 섭식장애, 수면장애입니다. 먼저 신경인지장애 내용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신경인지장애라는 것은 뇌 조직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손상, 또 기능적 이상으로 인해 초래된 정신기능의 장애를 말합니다. 원인은 너무나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혈관성 질환, 감염, 뇌외상, 대사장애, 영양장애, 뇌종양, 경련성 질환, 또 뇌의 변성, 신경전달물질, 알코올 및 약물 중독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뇌가 영구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손상을 받으면서 기능 이상을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물질 관련 중독에서 알코올 중독과 관련해서 신경인지 장애 있었었죠. 예. 그것을 우리 뭐라 그랬나요? 콜사코프 증후군, 또 알코올성 치매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알코올로 인한 신경인지 장애라고 볼 수 있겠고, 그 외에도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같은 뇌의 퇴행성 변화, 여러 가지 그 노화로 인한 뇌의 변성이 원인이 되는 신경인지 장애, 이러한 것들이 주요 메인 질환이 되겠는데요. 선망과 경도 및 주요 신경인지 장애로 크게 나누어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망은 인지 변화를 동반하는 의식의 장애다. 우리 선망도 한번 들어보셨죠?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코올 진전 선망, 알코올 금단 증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진전 선망이었었죠. 알코올 금단 증상 시에 망상이나 환각과 같은 어떤 정신증적인 증상을 보일 때 진전 선망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때의 그 선망 증상과 같은 맥락이죠. 선망은 주로 야간에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경우가 많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증상이 대부분 소실되는 가역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다음은 신경인지 장애입니다. 신경인지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또 파킨슨병 등이 원인이 될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것들로 인한 신경인지 장애, 알츠하이머형 신경인지 장애, 혈관성 신경인지 장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신경인지 장애의 증상들을 보면 제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기억장애이겠죠. 기억장애는 만성적이고 비가역적이다. 정말 서서히 진행이 되면서 만성적으로 지속적으로 기억에 장애를 보이게 되고, 그리고 비가역적이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뇌의 퇴행성 변화가 가장 많기 때문에 뇌가 젊었을 때의 새로운 뇌로 돌아가지는 않죠. 그래서 비가역적이고요. 그리고 지능이나 학습의 장애를 보이고 언어 능력 장애를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정신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판단력이 저하되고 또 진압력 장애를 보이게 되는데, 시간, 장소 또는 뭐 공간, 사람 순으로 점차 장애를 보이게 되는데, 초기에는 시간에 대한 진압력 장애를 보이죠. 지금이 어떤 계절인지, 지금 현재 몇 년도에 지금 살고 있는지, 노인분들이 가끔 과거에 가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가장 먼저 없어지고, 그 다음 공간에 대한 것, 여기가 집인지 병원인지 어딘지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그 다음 사람, 마지막까지 시간 공간 장애까지 보이더라도 마지막까지 그래도 가족은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정말 중증 말기가 되면 이제 가족도 못 알아보고 자녀도 못 알아보는 이제 그러한 진압력 장애를 보이게 됩니다. 우리 신경인지 장애 중에서는 알츠하이머 신경인지 장애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행 단계에 따른 임상 증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1단계 경도 정도, 경증 정도일 때는 최근 기억 상실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깜빡깜빡하죠. 오늘 아침에 밥을 먹었는지 죽을 먹었는지, 반찬으로 뭘 먹었는지 이런 것들이 잘 기억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뇌의 퇴행성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저장하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과거에 20, 30년 전 일은 뇌 속에 잘 저장이 되어 있어서 그래도 비교적 잘 기억을 합니다.
그때 뭐 식구들 가족들하고 모여서 뭐 무슨 불고기 파티를 했었어. 뭐 예를 들어 이런 것들은 잘 기억을 하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을 기억을 잘 못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이러한 기억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신호조작증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단어를 본인만 아는 새로운 단어들을 자꾸 말하게 되는 거죠.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어떤 기억의 한 부분이 뻥 비게 되면 거기에 이제 스토리를 짜서 만들어내죠. 그게 바로 작화증이죠. 우리 알코올성 치매에서도 작화증 이야기가 나왔었고, 물질 관련 중독에서, 예, 그러한 것처럼 이 신경인지 장애 대상자에게서도 예, 작화증, 신호조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 지각이라는 것이 치매로 늦는 게 아니죠. 예, 치매를 알아차린다는 거죠. 예, 치매를 이제 내가 혹시 치매가 아닌가? 또는 내가 치매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 이제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에는 우울이 먼저였는지 치매가 먼저였는지 사실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치매 증상과 우울 증상이 같이 올 수도 있고 예, 거의 비슷하게 전반적으로 정신운동 지연 예, 잘 기억이 안 되고 무기력하고 판단이 잘 안 되고 너무 증상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적인 어떤 검사와 진단을 받았을 때 그때 치매인지 우울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겠죠. 2단계 중등도 정도가 되면 인지 기능이 예, 전반적으로 손상되면서 일상생활에 수행 능력들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의사결정하기가 너무 어렵고 실행증, 예, 일상생활에서 늘 하던 행동인데 잘 못해요. 빨래를 어떻게 하는지, 목욕을 어떻게 하는지, 생선을 요리를 해야 되는데 예, 어떻게 손질하는지, 어떻게 조리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요. 또 보석증, 우리 그 사고 과정에서 제자리에 맴맴맴맴 도는 게 보석증이었었죠. 예, 이런 보석증. 생각하다가 갑자기 멈춰서 더 이상 진전이 되지 않을 때 보석증. 또 일몰증후군. 해가 지면 어디론가 예, 목적 없이 배회하는 그러한 증상을 보입니다. 일몰증후군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때에 따라서는 감정 조절이 잘 안 되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분노 폭발을 하거나 하는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3단계 중증 말기에서는 일상생활 전반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들이 다 떨어지면서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의사소통도 불가능해지고요. 기본적인 욕구, 충족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이제 없어요. 대부분 다 간호 제공자에 의해서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특징을 좀 구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신경인지 장애 대상자에 대한 간호인데요. 선망 환자와 신경인지 장애 환자의 간호는 예, 좀 구분이 되어야 되겠죠. 예, 선망 환자 간호에서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내용들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선망 환자는 환각, 망상 같은 증세를 보이죠. 그래서 치료적 환경을 자극이 없고 조용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래서 많은 면회객들이 오는 거, 뭐 가족들을 만나게 해준다. 많은 가족 친지들이 가서 대상자에게 인지적인 자극을 준다. 이런 것들은 예, 바람직하지 않죠. 예, 방문객은 제한해서 아주 가까운 가족, 직계 가족 정도만, 한두 명 정도만 면회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치료자도 마찬가지. 치료자를 자주 바꾸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두 명의 치료자가 지속적으로 케어하는 것이 대상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겠고요. 또 환자가 불안해하고 또 진압력, 판단력의 장애를 보이기 때문에 자타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이고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고 밤에도 불을 모두 안정을 취하고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불을 다 꺼주겠다. 예, 꺼주는 거는 예, 틀린 답입니다. 예, 밤에도 완전히 소등하지 않고 어느 정도 분명하게 사물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를 유지하는 것이 좋아요. 환각 상태, 또 착각 상태, 여러 가지 지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전기선이나 어떤 기구들을 무서운 동물, 뱀, 뭐 이러한 걸로 잘못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 소등하지 않는 거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압력도 떨어지고 환각 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침대 밖으로 내려오려고 하고 밖으로 막 나가려고 하고 해요. 진압력이 떨어져서 주의 잘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대상자를 어쩔 수 없이 약간 좀 억제를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물리적 억제는 가급적 삼가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진압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여러 가지 장애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묶어놓으면 물리적으로 억제대를 적용해 놓으면 대상자는 더 극도로 불안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의 기구를 사용해서 환자의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억제 정도만 적용한다라는 건데 그 수위를 조절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억제대를 하지 않으면 환자가 내려오다가 다칠 수 있고 억제대를 하면 환자가 이 억제대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더 분노 폭발하게 되고 해요. 그래서 흥분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약물로 진정제를 투여하거나 항불안제를 투여하기도 하는데 진정제도 투여할 때 아주 주의 깊게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망 상태, 또 심한 지각의 왜곡 이러한 것들 진정제 때문에 오히려 또 더 심한 선망 상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물리적 억제와 진정제는 주의 깊게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신경인지 장애 대상자의 간호인데요. 최상의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 위생이나 적절한 영양 배설, 수면 이러한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환경에 대한 관리, 독립적인 기능을 어느 정도 그래도 계속 유지 증진시켜 줄 수 있는 것, 사회화 촉진하는 것, 또 가족에 대한 중재. 이 치매 노인을 돌보는 가족들 의 소진 굉장히 크죠. 예,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관점에서 간호중재가 필요한데 요거 하나는 우리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 치매와 선망의 일반적인 차이점으로 옳은 것은 치매는 우리 신경인지 장애 이야기하는 거죠. 주요 신경인지 장애. 치매는 급성 발병하고 선망은 만성적이다. 반대죠? 예, 선망이 급성적이고 치매는 만성적이죠. 예. 치매는 진압력 장애를 보이나 선망은 그렇지 않다. 둘 다 진압력 장애를 보이죠. 예, 그래서 틀렸고요. 치매는 의식의 장애가 있으나 선망은 그렇지 않다. 선망은 의식의 장애가 있어요. 예, 스투포러스 하거나 의식이 혼미하거나 해요. 그런데 치매 노인분들은 의식이 떨어지진 않아요. 아주 완전히 이제 말기까지 가지 않는 한 의식은 장애가 없어요. 그래서 선망은 있고 치매는 없다. 의식장애. 또 치매는 야간 수면 장애가 있으나 선망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선망 환자가 야간 수면 장애가 굉장히 심하죠. 야간에 그래서 잠을 자지 않고 뛰쳐나가려고 하고 흥분 상태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야간에 더 심해진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반대로 지금 되어 있고. 5번. 치매는 점진적 퇴행을 보이나 선망은 단기간 증상을 보인다. 예, 요게 적절한 답이죠. 치매는 만성 퇴행성 질환이다. 점진적인 발병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만성 기질적 정신장애 환자에게서 주로 흔히 생기는 기억상실은 전진성 기억상실. 기억상실이 전진성이다. 앞으로 나갈수록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억상실이에요. 후진성 기억상실은 과거 일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아주 과거. 어떤 트라우마틱한 사건이나 또는 신경인지 장애가 발생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장애가 발생한 걸로부터 현재까지의 기억상실은 전진성, 그 시점부터 이전, 과거에 대한 기억상실은 후진성 기억상실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기질성 정신장애, 한마디로 신경인지장애 이야기하고 있죠. 신경인지장애 대상자의 경우에는 만성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현재까지의 기억상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진성 기억상실이겠죠. 3번 신경인지장애 대상자의 현실감 증진을 위한 중재로 옳은 것은 현실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5번 보기
대상자가 마지막으로 표현한 생각을 반복시킴으로써 기억을 자극한다. 대상자가 어쨌든 표현하고 있는 것, 또 말하고 있는 것, 기억하고 있는 것, 예, 그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반복시켜 줌으로써 기억을 좀 자극하는 거죠. 한 번에 다른 보기 볼게요. 한 번에 여러 가지 질문하는 거 예, 바람직하지 않겠죠. 한 번에 한 가지씩 질문하는 것이 좋겠고요. 2번 대상자와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간호를 한다. 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극을 주려고 이 사람 저 사람 가는 거 예, 바람직하지 않죠. 선망, 신경인지 장애 다 마찬가지. 익숙한 사람이 가는 게 좋겠고요. 또 자주 바뀌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죠. 보기 3번. 대답할 수 없는 진압력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한다. 이거는 대상자를 오히려 당황스럽게 하고 당황하면 어때요? 더 기억 안 나죠. 그래서 너무 자극적인 질문을 하거나 막 진압력 테스트를 하거나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진압력을 주기 위해서 큰 글자로 볼 수 있는 달력을 걸어놔서 언제든지 딱 보고 예, 오늘이 며칠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오히려 대상자에게 도움이 되고요. 또 시간을 잘 보이는 곳에 시계, 큰 숫자로 나타난 시계를 잘 보이는 곳에 딱 걸어주는 거. 이러한 것이 오히려 대상자의 진압력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기 4번. 대상자와 접촉할 때마다 다양한 태도로 접근하여 변화를 준다. 네,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이 대상자에게는 오히려 그것을 가만히 유지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죠? 그런데 자꾸 새로운 자극을 주는 건 그것을 받아들이고 저장하는데 힘들죠? 그래서 다양한 태도나 변화보다는 늘 하던 방식으로 가구 배치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나와요. 그 기분 전환을 위해서 병실이나 또는 방 안에 가구 배치를 바꿔준다. 인지적 자극을 주겠다. 예, 그런데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대상자는 안 그래도 자꾸 잊어버려서 물건 어디에 뒀던 거 어디 있나 기억도 잘 못하는 마당에 자꾸 변화를 주고 바꾸는 건 더 혼란을 줄 수 있죠. 그래서 변화를 주지 않고 늘 하던 대로 딱 구조적인 어떤 세팅, 아주 단순화된 스스로 최소한 할 수 있는 정도의 간단한 가구 배치, 뭐 어떤 것들을 변화 주지 않는 거, 그러한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 4번. 노인성 신경인지 장애 대상자에게서 나타나는 작화증의 주요 기능은 무엇인가? 기억을 메꾸는 거잖아요. 기억을 메꾼다는 건 방어적으로 내가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자존심을 보호해주는 기능이에요. 내가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때 뭐뭐뭐 했었어. 누구랑 같이 차 한잔 마시고 왔어. 사실은 헤매고 돌아다니는 시간인데 예, 차 마시고 왔어 라고 기억을 하나 딱 만들어내요. 거짓말하고는 달라요. 작화증은. 그런데 무의식적으로 만들어내는 이 작화증이 본인의 자존감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기출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5세 할머니가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할머니는 아들이 주는 용돈을 받아 화장대 서랍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아들이 용돈에 대해 물으니 받았다는 것만 기억하며 보관한 위치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다. 동네 치매지원센터에서 알츠하이머로 인한 경도인지 장애의 진단을 받은 할머니에게 현재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적절한 것은 경도인지 장애이죠. 예, 경도일 때는 기억상실, 신호조작증, 우울, 우리 아까 표에서 정리했었던 내용이죠. 예, 그래서 단기 기억 손상, 단기 기억 상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실행증, 감정 폭발, 의사결정이 안 되는 것, 일몰증후군 이러한 것들은 중등도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었죠. 다음 문제. 81세 여자 환자가 오전에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실한 지 1시간 후 초조하고 안절부절 못한 모습을 보이며 간호사에게 딸이라고 할 때 간호사의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수술 후에 노인 수술 후 중환자실. 예. 요게 바로 선망이 많이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선망 환자예요.
자, 선망 환자가 수술 후에 중환자실에서 초조하고 안절부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선망 상태가 나타났는데 사람을 지금 못 알아보고 있죠. 간호사에게 누구야, 누구야 하면서 본인의 딸이라고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 간호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 또 선망 환자 어떻게 간호해야 될까에 대한 문제이죠. 답은 3번입니다. 선망 증상을 확인하고 신체 손상 위험성을 사정한다. 네, 선망 증상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사정해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신체 손상 위험성이 있는지 그럼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되겠죠. 1번 환자의 안정을 위해 말을 걸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환자에게 자꾸 말을 시켜서 더 깊은 선망으로 가지 않도록 현실로 와 있도록 누구누구님 저는 김덕진 간호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자꾸 현실적인 자극을 주면서 말을 거는 게 좋겠고요. 2번 담당 간호사를 바꿔주어 환경적 자극을 제공한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랬죠. 한 사람이 환자를 계속 간호하는 것이 좋다고 했어요. 4번 최근의 사건에 대한 질문을 하여 기억력을 평가한다. 예, 지금은 가능하면 대화의 초점을 환자가 시작하는 주제에 맞추는 것이 좋겠고요. 새로운 자극을 준다, 새로운 질문을 한다, 새로운 어떤 정보를 자꾸 제공하는 것보다는 환자가 이야기하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지금 그래도 남아있는 기억, 남아있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현실에 자꾸 있도록, 자꾸 선망 상태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 5번 보기.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을 하여 대상자의 독립심을 증진시킨다. 예, 선망 환자에게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지시,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밥 드실래요? 죽 드실래요? 뭐 A, B, C, D 중에서 어떤 거 하실래요? 이런 선택 질문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단순하고 직접적인 거. 지금 식사 시간입니다. 식사하세요? 이런 거죠. 어, 그래서 대상자가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 이러한 의사소통 방식이 오히려 더 바람직합니다. 다음 문제, 판단력 저하, 배회 행동, 기억력 및 진압력 장애를 보이는 치매 환자에게 손상 위험성이라는 간호 진단을 내렸다. 간호 중재로 옳은 것은 자, 배회 행동하고 판단력이 떨어져 있고 기억력 진압력 장애, 예, 신경인지 장애, 치매 환자이죠. 손상 위험성이라는 간호 진단을 내렸다. 그러면 손상을 예방하는 간호를 해야 되겠네요. 자, 답은 2번 보기인데요. 자극이 적은 환경을 유지한다. 예, 자꾸 너무 지나친 자극을 주어서 변화를 주는 것보다는 자극이 적은 환경을 유지한다. 그러니까 일단 대상자가 손상되거나 다치거나 그 확률을 낮춰줄 수 있겠고요. 나머지 보기도 보겠습니다. 활동의 범위를 병실로 제한한다. 예,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일몰증후군도 있고 뭔가 답답하고 나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안전한 범위 안에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움직일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당한 활동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 일몰증후군이 있는 대상자가 자꾸 밤이 되면 집 밖으로 나가서 배회하려고 해요. 그럴 때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보다는 어떤 범위 안에서 안전한 범위 안에서 돌아다닐 수 있도록 그러니까 누군가가 뒤에서 좀 따라가거나 아니면 좀 마당이 있거나 할 때는 그 안에서 좀 돌아다닐 수 있게 하거나 병실 경우에는 복도를 좀 돌아다닐 수 있게 하거나 뭐 이러한 어떤 활동을 적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상자에게 더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밤에는 병실을 어둡게 한다. 예, 밤과 낮에 항상 불을 켜서 오리엔테이션을 보조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 방 안의 물건들을 자주 정리하여 넣어둔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 닿는 곳에 딱 두는 것이 더 좋아요. 자꾸만 정리해서 어디다 집어넣어 버리면 어때요? 환자분이 계속 찾게 되고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 이러한 것들은 넣어두기보다는 보이는 곳에, 손 닿는 곳에 두고 언제든지 본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5번, 여러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게 한다. 여러 간호사보다는 한두 명의 간호사, 예, 의료진이 바뀌지 않는 것이 더 환자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극이 적은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답입니다. 다음,
입원 중인 치매 환자가 늘 지니고 다니던 지갑을 도둑 맞았다며 화를 내고 있다. 간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정답은 방 안에 있는지 함께 찾아볼까요? 하면서 같이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방 안에서 찾게 되겠죠. 예, 누군가 가져가지 않았다면 진짜로. 그래서 간호사는 대상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공감해 주면서 수용해 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지갑을 잘 보관하셨어야죠. 라고 훈계를 하거나 서랍에 잘 보관하셨을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어때요? 대상자의 말을 수용해주지 않고 아마 아, 착각했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바람직하지 않고 자녀분들이 면회 왔을 때 집으로 가져가신 건 아닐까요? 예, 이러한 것들도 다 대상자가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반박하거나 예, 틀렸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고 여기는 병원이에요. 남의 물건 훔쳐갈 사람이 없어요. 오해하신 거예요. 예, 다 대상자가 착각하고 오해하고 뭐 훔쳐갔을 거다, 뭐 내 물건이 없어졌다, 뭐 이런 반응을 보일 때는 진위 여부를 막 진위 여부를 막 밝히려고 하거나 착각했다고 알려주거나 이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냥 안심시켜주면서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요게 가장 적절한 반응입니다. 다음 문제. 중등도의 알츠하이머형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에게 가장 우선시되는 간호 목표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간호 목표, 우선시되는 간호 목표는 예, 정답 4번. 적절한 교육 후 스스로 자기 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중등도 정도이기 때문에 예, 중등도 치매 환자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손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일상생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하고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간호중재가 요 단계에서는 필요하죠. 자, 국가고시에서는 신경지장에 어떤 문제들이 출제되었는지 최신 자료들을 살펴봤더니 2023년도 올해에는 선망 환자에 대한 간호중재가 나왔고 22년도 작년에는 예, 주요 신경인지장애 간호중재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신경인지장애에서는 간호중재가 매년 좀 출제되고 있구나라는 걸 또 알 수 있죠. 네, 올해의 경우에는 선망 환자 간호중재로 오른 것은 예, 구체적인 용어로 대화한다. 이게 이제 정답이었고요. 나머지 보기들을 보면 병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예, 우리 안 된다 그랬죠. 밝게 한다고 했었고요. 다양한 방문객 허용한다. 아니죠. 예, 방문객을 소수로 제한하는 것이 좋겠고요. 한 번에 여러 가지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한 가지씩 지시하는 것이 좋다. 또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고요. 병실에 시계와 달력을 두지 않는다? 둬야죠. 오히려 걸어두고 진압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자꾸 테스트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었고요. 구체적인 용어로 대화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작년도에는 주요 신경인지장애 환자의 간호중재로 오른 것은 이 문제였는데 한 번에 한 가지씩 천천히 지시한다. 네, 요게 정답이었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을 보면 한 번에 많은 음식 바람직하지 않아요. 최신의 새로운 지식 제공, 예, 새로운 지식보다는 환자가 본인이 이야기하는 주제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예,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또 과거 이야기하는 것도 잘 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과거 이야기하는 것들 좋아하시죠, 노인분들. 예,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막 제공해서 학습하도록 하는 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요.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듯 이야기하는 것, 예, 대상자를 불안해하고 불안하게 자극하는 것이죠. 복잡한 활동을 제공하여 성취감을 주는 것보다는 이건 틀렸죠. 예, 단순한 활동을 제공해서 성취감을 주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22, 23년도를 보니까 왠지 24년도 여러분들 시험 때는 또 주요 신경인지장애 간호중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네. 다음은 섭식장애로 넘어가겠습니다. 섭식장애의 내용 정리입니다. 음, 섭식장애 관련 장애로는 아노렉시아 널보자, 불리미아 널보자, 폭식장애, 이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것인데요.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폭식증,
폭식장애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이 섭식장애의 원인은 시상하부 식욕조절 중추의 기능장애일 것이다. 또는 코티졸의 과잉 분비일 것이다. 세로토닌이 감소됐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이제 원인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심리적인 원인으로서 성취, 완벽주의에 대한 높은 욕구, 또 심각한 청소년기의 혼란, 낮은 자존감, 과잉 보호 이러한 것들이 식사, 섭식 장애를 불러온다라는 거고요. 또 이별이나 가족의 죽음, 가족 간의 갈등 이러한 심리적인 원인이 섭식 장애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특성을 살펴보면 둘을 좀 구분하면 좋겠죠. 신경성 식욕 부진증은 체중 증가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왜곡된 신체상을 가지고 있어요. 왜곡된 신체상이라는 것은 인지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의 신체가 굉장히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대상자들의 경우에 굉장히 말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배가 많이 나왔어. 너무 뚱뚱해졌어. 본인의 신체 바디 이미지를 왜곡해서 인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지적 관점에서 보면 왜곡된 신체상을 가지고 있다. 또 실제로 정상 체중의 85% 미만인 저체중을 보이고 있고요. 12세, 10대 초반에 주로 호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을 함께 가지게 됩니다. 식사를 극도로 제한하기 때문에 체중 감소, 무월경, 베네스 솜털, 저혈압, 섬액, 저체온 등의 여러 가지 신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심각한 전해질 불균형, 신체 증상들을 보이면 입원해야 될 수 있죠. 생명에 위협을 주기도 합니다. 신경성 폭식증은 다량의 음식을 먹는 반복적 사파와 자가 유발 또는 자기 유발 구토, 또 하제, 이뇨제 등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보상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본인이 폭식한 것에 대한 제거 행동 또는 보상 행동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다이어트 해야 돼, 살찌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꾹꾹꾹 참다가 어때요? 한꺼번에 많이 먹게 되죠. 그래서 많이 먹고 나면 또 죄책감에 빠져요. 그래서 또 구토를 유발해서 도로 다 토해내거나 하제 쓰거나 이뇨제 쓰거나 하게 되죠. 그다음 폭식장애는 그냥 지속적으로 폭식하는 행동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 섭식장애 치료 및 간호를 보면 체중 감소가 심하면 입원 치료가 필수입니다. 영양, 운동, 또 정신치료, 인지행동치료, 가족치료, 집단치료들이 모두 다 적용될 수 있겠고요. 약물 치료로는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항우울제, 또 항정신병약, 식욕촉진제 등을 함께 처방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으로 진단을 받은 대상자가 보일 수 있는 대인관계 양상이 아닌 것은? 대인관계 양상이 어떨까요? 맞는 것부터 볼까요? 보기 1번. 어머니에게 의존적이면서도 적대감을 보인다. 네, 가족과의 관계에서 의존적이면서도 적대감, 그러니까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서도 의존적이고, 또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으며 남자에게 혐오감을 느낀다. 이럴 가능성이 많고요. 체중과 음식에 집착해 사회적으로 고립된다. 체중, 음식을 이제 지나치게 가려 먹거나 극도로 제한해서 먹거나 밥알을 새듯이 먹거나 이러한 어떤 집착적인 행동 때문에 사회적으로 고립된다. 다른 사람과 만나지 않는 거죠. 청소년 이전에는 부모에게 비교적 복종하는 편이다. 틀린 답은 친구가 많으며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여 자주 어울린다. 이게 가장 맞지 않는 답이죠. 2번 문제. 다음 중 신경성 폭식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신경성 폭식증은 폭식을 할 때는 쾌감과 죄책감을 동시에 느낀다. 이게 적절한 답이 되겠습니다. 막 폭식을 하는 순간에 그동안 억눌렸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준과 동시에 내가 폭식을 하고 말았구나 라는 죄책감을 동시에 느끼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다음 3번 문제입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의 간호중재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적절한 보기들을 보겠습니다. 1번, 음식과 식사를 주제로 논의하지 않는다. 맞고요. 2번, 체중과 영양에 대한 인지를 사정하고 그에 맞게 교육한다. 인지행동 치료이죠. 왜곡되어 있는 본인의 체중이나 영양에 대해서 과도하게 왜곡되어 있는 인지를 사정해보고 그 왜곡된 인지를 현실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 이것이 이제 인지 치료이죠. 3번, 규칙적인 식사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강화를 제공한다. 이거는 행동치료에 해당하는 간호중재가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행동에 대해서 보상과 강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것, 행동치료고요. 5번, 특별한 음식을 가져와서 먹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그렇지만 급성기에 이번 초기에 아주 극도로 체중이 미달되어 있을 때는 일부 허용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음식을 소량이라도 먹을 수 있도록 본인의 원하는 대로 좀 허용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허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적응적인 건강한 방식의 식사 패턴을 회복해 가도록 돕는 것이 간호중재가 되겠습니다. 폭식 구토하는 행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1번과 4번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음식이나 식사, 구토 행동 이러한 것에 너무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러한 어떤 식사나 체중, 폭식 이러한 것들로 인한 어쨌든 체중 조절과 관련된 감정적인 표현, 심리적인 표현 이러한 것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한 간호중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고로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신경성 폭식증의 그 구분에서 신경성 식욕부진증 대상자에게서도 간헐적으로 폭식과 구토 행동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제한형과 제거형으로 구분합니다. 제한형은 극도로 식사를 제한하는 유형이고요. 제거형은 신경성 식욕부진증 대상자에게서도 폭식을 하고 또 그것을 제거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둘의 차이점은 체중이 신경성 폭식증은 정상에 가까워요. 그런데 신경성 식욕부진증 대상자는 체중 미달이 훨씬 많고요. 극도로 식사를 제한하는 데 있어서 둘이 완전히 차이가 나죠. 폭식증은 거의 대부분 식사를 폭식하고 또 제거하는 행동이 반복되는 패턴을 보인다면 식욕부진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음 4번 문제. 폭식장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번 보기가 답인데요. 체형에 대한 걱정 없이 많은 양의 식사를 한다. 우리 앞서 신경성 식욕부진증과 폭식증은 체형에 대한 걱정이 많죠. 살이 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극도로 많아요. 그런데 이 폭식장애는 그런 거 저런 거 걱정하지 않고 그냥 너무 많은 양의 식사를 하는 거 거기에 이제 초점을 둔 그것이 주 증상인 장애입니다. 비만증이죠. 기출문제입니다. 식욕이 없고 아무것도 먹지 않으려고 하는 환자가 있다. 간호사가 이 환자에게 영양결핍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이 환자에게 할 수 있는 간호중재는 무엇인가? 여기서 나왔죠. 이 환자가 평상시 좋아하는 음식을 제공한다. 이게 맞아요. 오른쪽에 신경성 식욕부진 간호중재가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좋겠는데요. 초기에는 본인이 원하는 음식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선시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고형식을 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식사를 거부하고 있거나 할 때는 유동식을 제공합니다. 칼로리에 맞추어서. 그런데 이 유동식으로도 체중 증가가 없고 영양결핍이 개선되지 않을 때에는 영양결핍은 우리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유동식으로도 안 될 때는 비경구 투여, 비위간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러한 영양 결핍이 해결이 되고 나면 이제 그때 뭐 신체상이나 어떤 음식에 대한 인지적인 교정
인지치료, 행동치료 이러한 것들이 이제 후순위로 적용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간호중재에서 우선순위를 고를 때 지금 대상자의 상황이 영양결핍 상태이고 극도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상태라면 영양에 대한 것이 가장 우선시되는 중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순서에 나와 있는 것들 중에 이 대상자에게 맞춰서 그래서 정말 아주 시급한 경우에는 비위관 투여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예, 하지만 우선순위를 이 순서대로 좀 잘 기억을 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고, 그 정답 중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순위를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인지나 인지치료, 행동치료 등으로 이제 대상자의 인지를 바꿔주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행동을 교정해주는 방식으로 이제 간호중재가 진행돼야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강요나 설득 없이 조용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로 음식을 제공한다는 것,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도록 하는 것, 예,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식사 후 2시간 정도는 함께 있거나 또는 화장실을 갑자기 식사 후에 가거나 할 때는 함께 이제 동행해 주거나 잘 살펴봐야 되겠고요. 또 대상자가 음식에 몰두하거나 강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피한다. 그러니까 음식에 너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있고 거기에다가 어떤 관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몰두하는 것은 비치료적이다. 역기능적 행동을 지속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강간호를 실시함으로써 입맛, 식욕 증진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를 보면 1번에 규칙적 식사를 강요하는 것 안 되겠죠? 식사 전에 구강간호 제공하지 않는다. 틀렸죠. 4번 보기 환자가 혼자서 조용한 환경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좋아요. 다른 사람들이 적응적인 건강한 일반적인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학습이 되기도 하잖아요. 네. 그 다음 환자가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음식을 병실에서 치운다. 예, 이것도 적절하지 않죠. 어쨌든 대상자에게 맞는 음식을 제공해 줘야 되겠죠. 네. 다음 문제. 20세 환자가 대학 입시에 실패한 후 음식을 거의 먹지 않다가 한 번 먹으면 폭식을 하고 구토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개월간 10kg을 감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5kg 더 감량해야 한다며 음식을 거부한다. 입술은 갈라지고 얼굴은 수척해 보인다. 우선적으로 간호중재를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영양 개선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죠. 나머지 신체상이나 무력감, 성기능, 피부 손상 이러한 것들도 다 해당되는 간호중재이긴 하지만 가장 우선적인 것은 영양 개선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170cm에 42kg인 20살 여성이 식사장애로 입원하였다. 간호중재로 바람직한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서 간호중재 중에서 여기에서는 가장 우선시되는 것, 시급한 중재라면 영양 개선이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주로 인지, 왜곡된 신체상에 대한 교정 이러한 쪽에 초점을 두고 있는 문제이죠. 그래서 보기를 보면 자주 거울 보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요. 잘못된 신체상을 지적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고 또 다른 환자들과 교류를 증가시킨다. 요게 당장 이 식사장애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간호중재라고 우선순위로 뽑기에는 우선 후보로 좀 두고 4번 동정적인 태도로 위로와 관심을 동정적인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겠죠. 5번 보기 볼까요? 대상자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도록 지지하는 거. 요게 가장 좀 적절한 여기서 고를 수 있는 적절한 간호중재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식사 장애에서 때때로 이제 학생들이 이 답도 맞지 않나요? 이 답도 맞지 않나요? 간호중재 거기서 이제 굉장히 그 의견들이 분분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보기들 중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간호중재를 먼저 고르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도 가장 적절한 것을 먼저 고르는 거죠. 아까 후보도 뒀지만 그래서 5번이 가장 적절했고요. 그 다음 간혹 어떤 중재, 인지를 교정해주는 어떤 중재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면 영양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 간호 목표가 인지
이를 부정적인 인지를 교정해주는 문제인지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좀 문제 의도를 살펴보면서 답을 고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23년도, 24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01번 신경성 식욕부진증 환자를 위한 입원 초기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정답은 5번이죠. 매일 섭취량과 배설량을 확인한다. 예. 이뇨제를 사용하거나 또 활발한 운동을 격려한다거나 요구할 때마다 관장을 하거나 체중을 측정하거나 하는 것은 모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양의 음식을 먹고 구토와 설사를 반복하면서도 정상 범위의 체중을 유지하는 섭식장애 환자의 증상은? 이거는 신경성 폭식증의 기본 증상을 물어보는 문제이죠. 예, 정답은 3번 식사 조절감 상실입니다. 나머지 전신 솜털 증가, 완벽주의적 성향, 심각한 저체온 상태, 뭐 이러한 내용들은 신경성 식욕부진증에 대한 내용이죠. 또 5번 신체상에 대한 무관심, 요거는 둘 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체상에 너무 영향을 받거나 또는 왜곡된 신체상을 갖게 되는 것이 특징이죠. 예. 이렇게 23년도, 24년도에 두 섭식 장애가 번갈아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수면 각성 장애로 넘어가겠습니다. 내용부터 먼저 정리해 보면 수면의 기능은 우리 인간의 수면의 기능은 낮 동안 소모되고 손상된 부분을 회복시켜주는 기능이 있죠. 특히 중추신경계. 수면은 non-REM과 REM 수면으로 나누어지죠. non-REM 수면은 깊은 수면 단계이잖아요. 이때 신체 근육의 회복 기능이 좀 더 많고요. REM 수면 때는 REM 수면 때는 단백질 합성을 증가시켜서 뇌, 중추신경계의 회복의 기능이 좀 더 많은 수면이 되겠습니다. 3, 4단계, 넌 REM이죠. 깊은 수면 단계에서 우리 성장 기능, 성장 호르몬들이 분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성장 기능이 있고요. 또 낮 동안의 생존 기능, 본능적 보존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조절하는 기능, 낮 동안 잘 건강하게 잘 보존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기본이 되는 호르몬 분비라든지 내분비 조절 뭐 이러한 것들을 밤 동안에 다 조절해 준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기능이에요. 그 다음 인지 기능은 낮 동안에 학습된 정보를 정리하고 재학습하고 기억시키는 기능인데 주로 REM 수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음 감정 조절 기능은 불쾌하고 불안한 감정들을 꿈과 정보 처리를 통해 정화하는 기능인데 밤 동안 잠자면서 렘 수면 때 뇌가 활발하게 움직여요.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 그때 불필요한 정보들은 정리해서 버릴 건 버리고 필요한 것들은 저장하고 정보를 처리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대체적으로 낮 동안 있었던 어떤 사건들과 또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함께 처리를 해서 저장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거나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했었더라도 자고 일어나면 어때요? 감정들이 좀 많이 누그러져 있는 경험들을 해보셨죠? 그래서 감정 조절 기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수면장애의 종류를 보면 크게 이상 수면, 호흡 관련, 사건 수면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수면 자체에 장애가 있다. 불면, 과다,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자거나 너무 많이 자거나 또 기면증은 낮 동안에 지속적으로 졸리거나 또 수면 각성 주기가 우리 사회 직업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잘 맞지 않는 것, 밤에 활동하고 낮에 자는 것,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기가 맞지 않아서 학교 가기 힘들고 회사 가기 힘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주기에 장애가 있는 거. 요거는 이제 수면 자체의 장애이고요. 호흡 관련 수면 장애는 잠자는 동안 폐쇄성 또는 중추성 수면 무호흡이 나타나는 거죠. 폐쇄성은 호흡 기도에 폐쇄가 일어나서 공기가 드나들지 못하는 상태이고요. 중추성은 뇌에서 호흡을 조절하는 기능이 안 되어서 수면 무호흡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다 열려 있는데 뇌에서 호흡 조절이 안 되는 기능이 잘 안 되는 그러한 상태. 호흡 관련 수면 장애이고요.
그 다음 사건 수면 장애는 잠자는 동안 뭔가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죠. 예, 슬립 테러, 수면 보행증, 예, 대표 목류병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다음 악몽, REM 수면 행동 장애, 하지불안 증후군. 우리가 깊은 수면을 취하는 동안에는 근육이 모두 다 이완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특히 렘 수면 때 어때요? 렘 수면 때 뇌는 활발하게 움직이고 기능을 하고 있지만 근육은 근전도는 모두 다 손실이 될 만큼 전혀 움직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잠자면서 렘 수면 동안에 꿈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꿈을 꾸면 꿈꾸는 대로 우리가 막 움직이게 되고 달리기도 하게 되고 주먹으로 누구를 치기도 하고 해요. 근데 그러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 안전 장치예요. 그런데 이것이 장애가 발생하면 꿈의 내용을 그대로 실행으로 옮기게 될 수가 있어요. 꿈 내용에 따라 옆에 사람을 치기도 하고 발길질을 하기도 하고 하면 이제 상해, 다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제 장애로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하나에 대한 좀 정의를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문제 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간호중재는 수면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을 알고 해결하는 것, 또 수면 위생, 여러분들 수면 위생은 뭐 여러 교과목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 거고요. 또 수면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도록 격려하는 것. 늘 하던 방법으로 안 되면 또 새로운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는 거죠. 인지행동요법, 생각을 바꾸는 거, 수면에 대해서 생각을 바꾸는 거, 또 이완요법, 여러 가지 이완요법, 또 음악, 수면 체위 조절 이러한 것들이 수면 증진을 위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수면 장애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가장 옳은 것은 1번, 나이가 들에 따라 수면 중추의 변화로 인해 수면이 얕아지고 불안정해져서 야간 각성을 초래한다. 맞죠? 그래서 노인분들께서 밤에 잠을 잘 못 자고 초저녁에 깜빡 잠들고 그리고 새벽에 깨서 잘 못 주무시고 중간중간 자주자주 깨고 그래서 다면적 수면 양상을 보인다. 다면적 수면 양상을 보이는 건 노인뿐 아니라 대표적인 아기들, 유아 아기들이 특히 신생아기에는 계속 자고 깨고 자고 깨고 다면적 수면 주기를 보이죠. 예, 근데 노인이 되면 다시 아기로 돌아가는 것처럼 다면적 수면 주기를 보입니다. 나머지 보기들을 보면 알코올은 중추신경 기능을 억제하여 잠을 쉽게 들게 하며 반복적으로 자주 마시게 되면 과다수면을 초래한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예, 일시적으로 잠을 쉽게 들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해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하지만 예, 알코올은 궁극적으로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쉽게 잠드는 것 같지만 새벽에 깨죠. 여러 가지 뭐 이유로 인해서 깨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수면에는 오히려 알코올은 방해가 된다라는 거고요. 불안장애나 우울증, 조현병, 수면발작 등은 불면증을 초래하는 대표적 장애들이다. 조현병하고 수면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죠. 예, 나머지들은 좀 그래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거는 별로 바람직한 답은 아닌 것 같고요. 4번, 고혈압, 부정맥, 염증 반응을 조절하기 위해 처방되는 자율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들이 수면장애를 초래하지 않는다? 초래할 수 있죠. 약물로 인해서. 그 다음, 수면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과다수면이 유발된다. 그러기보다는 수면제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 있죠. 의존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너무 과도한 장기간의 수면제 복용은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2번 문제. 수면장애 유형에 대한 설명. 네, 이걸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자, 1번. 뚜렷한 신체적, 정신적 원인 없이 과도한 수면의 에피소드가 야간뿐 아니라 낮 동안에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발성 과수면 또는 과다수면이라고 한다.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낮에도 졸리고 밤에도 많이 자고 계속 많이 자는 거, 과다수면이고요. 2번. 기면증은 수면 발작이라고도 하며 자기도 모르게 잠에 빠지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수면 발작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발작적으로 잠에 스르륵 빠져드는 거예요. 낮 동안
낮 동안 활동하고 회의하고 뭐 집담회하는 중간에도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기면증인데 이 기면증에는 대표적인 3대 증상이 동반됩니다. 탄력발작, 수면마비, 인면환각 이러한 세 가지 3대 증상이 함께 동반되는데 탄력발작은 밀가루 푸대자루처럼 휘리릭 이렇게 푹썩 꺼지는 거, 푸르륵 꺼져버리는 거, 요러한 모습처럼 예, 후루룩 옆으로 넘어가면서 잠이 들어버리는 요러한 증상이고요. 수면마비는 과위 눌림 현상. 예, 잠자는 동안 뭔가 막 목소리를 내고 싶고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여지지 않고 완전히 깬 것도 아니고 잠드는 상태도 아닌 그 중간 정도에서 예,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그러한 어떤 좀 악몽하고는 조금 다른데 과위 눌림 아마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실 적 있으실 텐데요. 과위 눌림. 그다음 인면 환각은 잠이 스르르 들기 시작할 때 뭐 환청이 들리거나 주로 이제 환청이 주로 좀 많이 들리죠. 환청, 환각 증세가 이제 경험될 때 이제 그러한 것들이 기면증의 동반 증상입니다. 3번 보기 수면 무호흡은 수면 중 호흡 정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수면 중 10초 이상 호흡이 정지되고 30회 이상 나타날 때 진단한다. 수면 중에 무호흡 나타나는 것. 4번 REM 수면 중 무서운 꿈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깨는 것을 악몽이라고 한다. 예. 5번 목류증으로 알려진 수면보행증은 REM 수면 중 잠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다니는 사파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근데 목류증은 예, 넌 REM 수면 중에 일어나는 수면보행증이죠. 그래서 요 5번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체크했습니다. 3번 수면장애가 있을 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복용한다. 이 약이 불면증에 좋은 선택 약물인 까닭은 벤조디아제핀 계통의 약물은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을 불면증, 진정제이기 때문에 수면제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기출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4개월가량 잠에 들기 어려우며 잠에 들어도 중간에 계속 깨어 입원한 대상자의 수면위생을 돕기 위한 교육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계속 밤 동안에 잠들기가 어렵고 잠이 들어도 깬다. 예, 수면 각성 장애 중에서도 인면 또 수면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면 장애입니다. 1번 잠자리에 들면 시계를 보지 않도록 한다. 이거 수면 위생에서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하나이겠어요. 예. 2번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책을 읽는 거. 물론 개개인에 따라서 이런 방법을 쓸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침대에서는 잠만 잔다.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 밖으로 나온다. 예, 요게 기본 원칙입니다. 3번 취침 전에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거 바람직하지 않죠. 취침 전에 강도 높은 운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각성 상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수면 전 3시간은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고요. 숙면을 취하기 위해 잠들기 전 술 마시는 거, 예, 술이나 담배, 각성 음료 이러한 것들은 어쨌든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5번 보기 잠이 안 와 초조하고 화가 나도 계속 자기 위해 노력하는 거 계속 노력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15분 20분가량 지나도 잠이 오지 않으면 일어나서 차라리 다른 가벼운 활동들을 하는 것이 더 좋고요. 억지로 자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우리가 인지가 이제 돼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거동이 불편한 67세 박 씨는 3년 전 아내와 이혼하고 자녀들과 멀어진 후 잠자는 것이 어려워졌으며 자고 일어나도 피곤함을 느끼고 있다. 적절한 간호는 보기. 정답부터 볼까요? 5번. 가능하면 낮잠을 피하고 자고 깨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한다. 예, 적절하죠? 1번 보기 볼까요? 주간 활동량을 늘린다. 줄인다. 예, 줄인다니까 틀렸죠. 주간에 적정한 활동을 하고요. 하는 것이 좋고요. 2번 밤에 불을 완전히 꺼서 수면을 촉진한다. 자, 노인의 경우에는 낙상 유형을 방지하기 위해서 완전히 소등하는 것보다는 왜 이렇게 발밑에 자그마한 이게 살짝 보일 만한 자그마한 어떤 등 같은 거 불을 켜놓는 게 좋죠.
3번 언제든 수면을 취할 수 있는 복장으로 생활한다. 예, 바람직하지 않아요. 잠잘 때와 깨어 있을 때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좋겠고요. 4번 불면의 전조 증상이 있을 때마다 수면제를 복용한다. 수면제를 너무 남용하는 것은 예, 도움이 되지 않죠. 다음 문제.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대상자에게 제공할 교육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한 거 4번 보기. 밤에 잠이 안 와 초조할 때는 불을 켜고 다른 일을 해본다. 예, 요게 적절한 답이고요. 나머지 평일에는 규칙적 기상 시간을 지키되 주말은 제외한다? 안 되죠. 주말이든 주중이든 규칙적인 기상 시간을 지키는 것이 좋겠고요. 2번 보기. 일상생활 속에서 침대 위에서 지내는 시간을 늘린다? 침대에서는 잠잘 때만 침대에 들어가고 일상생활을 할 때는 침대 밖으로 나오는 것이 좋다라고 했죠. 3번 보기. 낮 동안 졸음이 올 경우 10분에서 20분 동안 낮잠을 취한다. 예, 낮 동안 잠이 오더라도 졸음이 오더라도 최대한 낮잠을 자지 않는 것이 수면장애 대상자에게는 필요한 일입니다. 5번 잠을 적게 잔 경우에는 그만큼 기상시간을 뒤로 늦춘다. 잠을 적게 자더라도 제 시간에 자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제 시간에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보충 자료입니다.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장애 중에서 발달 단계별 장애 중 아동기 때 해당하는 내용이 지금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국가고시의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매년 최근 봤더니 21년, 22년, 23년도에 아동기와 관련해서 두 문제씩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21년, 22년, 23년으로 나누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진단을 받은 이 문제 자주 등장합니다. ADHD 진단받은 아동이 교실에서 차분하게 앉아있지 못하고 뛰어다녀 수업을 듣지 못한다. 선생님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불쑥 대답을 하고 급식 시 순서를 기다리지 못한다. 간호진단으로 옳은 것은? 한번 볼까요? 자존감 저하, 방어적 대처, 자기돌봄 결핍, 언어적 의사소통 장애, 비효과적 역할 수행. 예. 이 대상자는 학교에서 학생으로서의 지켜야 할 어떤 규칙들을 잘 지키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비효과적 역할 수행이 정답입니다. 105번. 다른 아이와 눈을 맞추지 않고 놀이를 함께 하지 않으며 집안에서 지속적으로 같은 장소에서만 놀고 전기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5세 아동에게서 추정되는 질환. 자폐 스펙트럼 장애이겠죠. 그 외에도 또 22년도에 출제되었던 문제 한번 볼게요. 다 104번, 105번에 배정이 되어 있죠. 3세 남아가 주로 혼자서 놀고 엄마가 불러도 대답을 하지 않으며 눈맞춤이 되지 않아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되었다. 간호 목표.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또 ADHD 이런 데서 이제 골고루 나오는데 그것을 진단명으로 물어보거나 또는 간호 목표로 물어보거나 이렇게 돌려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예. 자폐 스펙트럼 장애 대상자의 간호 목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적 상호 교류가 향상된다. 이것이 답입니다.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주요 증상이 뭐예요? 사회적 상호 교류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상호 교류가 향상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간호 목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보다는 이게 가장 적절한 간호 목표가 될 수 있겠네요. 뭐 과제 완수하는 거, 집중력 향상되는 거, 뭐 이러한 것들은 좀 ADHD 대상자에게 좀 더 적절한 간호 목표가 되겠고,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는 거는 그 반항장애, 반항장애, 품행장애 대상자에게 좀 맞겠죠. 예. 요 친구 권한 침해하지 않는 것도 품행장애 대상자에게 보다 적절한 간호 목표가 되겠습니다. 105번. 또래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래장애. 예, 또래장애의 가장 큰 특징은 운동틱과 음성틱이 함께 나타난다는 거. 뭐, 이거는 기본 개념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죠. 예. 다음 23년도 문제입니다. 23년도에도 ADHD와 품행장애가 나왔죠. 예, ADHD 아동의 부모 교육 내용으로 옳은 것은? 아이에게 말할 때는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세요.
자,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간호사가 이 ADHD 아동에게 예, 간호중재를 할 때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은가? 네, 아이에게 말할 때는 단순하고 명료하게 이야기한다. 이 답이 될 수도 있겠죠? 네. 품행장애 대상자의 행동 특성은 규칙을 위반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 품행장애 대상자가 이제 18세가 넘어가면 반사회성 성격장애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되죠. 네, 그래서 규칙을 위반하고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 이러한 그 아동기, 발달 단계별로 특히 아동기에서 ADHD, 품행장애, 뚜렛장애 요 문제들이 주로 기본 개념이나 또는 기본 어떤 간호 목표, 중재 이러한 것들을 돌려가면서 예, 매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요 부분도 빠뜨리지 말고 꼭 기억해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슬라이드, 이번 영상에서는 신경인지장애, 또 섭식장애, 수면장애, 그리고 아동 발달기에 나타날 수 있는 장애를 뒷부분에 추가해서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